분쟁 없는 공동주택 관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사례에 대한 두 번째 편으로 분쟁 조정 주요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궁금증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의 궁금증 첫 번째는 보수 실시 또는 비용 지급 등 분쟁 조정의 다양한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 두 번째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경과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도 가능한지 등 사건 신청 시 유의해야 할 각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팀장을 맡고 있는 한승복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쟁조정에 대한 주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분쟁조정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네 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자보수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보수 실시하는 사례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와 함께 재반 비용이라든지 이런 손해배상 비용까지 지급하는 사례가 두 번째가 될 것이고, 하자의 정도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비용 지급이 세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쟁조정 신청 단계에서 흥결 보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각하하는 사례, 총 4개의 사례를 이번 조정 사례에서 주요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보수 실시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욕실 타일 균열 발생, 전유 부분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주요 분쟁 내용은 욕실 타일 균열에 대한 하자 보수이고요. 쟁점 사항입니다. 욕실 벽체 타일의 균열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된 것인지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쟁점 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사항입니다. 피신청인에게 타일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보증서에 기재된 마감공사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보수 책임이 없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요 둘이 다투는 내용은 하자 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하였는지를 주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관이 실제 사실조사를 해보니 벽타일 균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쟁점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인지가 주요 쟁점사항이 되고, 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서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기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입주한 날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입주 세대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역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청 사건의 공종은 타일공사입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이죠. 그래서 신청인의 인도일은 2019년 5월 31일이었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은 2021년 5월 30일이 되는 것이죠. 신청인은 담보 책임기간 내인 2021년 4월 1일에 피신청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을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사자의 쟁점 사항을 분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계약 관계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신청된 건인지, 그리고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보수 요청한 내용 증명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조사 관계를 이제 실시를 할 건데요. 사실조사 관계를 실시를 하고, 사실조사 관계에서 이제 당사자 주장을 청취를 하고, 당사자가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보완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법규, 그 다음에 설계, 도서 등을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위원회에서 당사자 간 합의 조정을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분쟁 조정을 합의하는 그런 순서로 조정 과정이 진행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가 보수 실시에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하자담보 책임 기간 이내에 신청된 건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에서 균열이 발생한 욕실, 벽타일 교체 및 줄눈 재시공을 하는 방법으로 하자 보수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 건입니다.
네, 다음 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마감재 손상입니다. 분쟁 내용은 누수로 인해 발생한 벽체 곰팡이 등의 하자 보수가 지연되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요 쟁점 사항은 누수 피해에 대한 신청인과 사업 주체 간 하자 보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지속적으로 분쟁 조정이 진행되고 있던 사안입니다. 수분양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분 보수 제한 등을 일체 신뢰할 수가 없으므로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즉 나는 사업 주체를 신뢰할 수가 없으니 내가 보수를 하겠다. 사업 주체가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보수를 하겠다라는 것이 수분양자의 입장이고 이에 대해 사업 주체는 해당 건은 상층 세대 부부 욕실 방수층 파단으로 인해서 발생한 누수 피해 사항으로 하자임을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부분 보수의 방법으로 보수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인이 전체 교체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불가하였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조사관이 사실조사를 해보니 부구역실 천장 마감재 부분이 해체된 상태였었고 천장 달대나 천장 마감재, 그 다음에 석고보드 등의 곰팡이, 그 다음에 스터드의 녹이 발생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쟁점사항은 누수로 인해 발생한 벽체 곰팡이 등에 대한 보수 지연인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이 아닌 피신청인이 하자 보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는 비용 배상보다는 피신청인이 하자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이 하자 보수 의사가 있다고 하면 하자 보수하는 방법으로 보통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부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 보수 범위 및 방법이 있을 것이고 피신청인이 수용 가능한 하자 보수 범위 및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최종 합의한 하자 보수 방법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주요 결정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욕실에 대해서 드레스룸까지 천정 누수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확산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벽체 및 바닥은 석고, 스터드, 타일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천정은 마감재를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보수 실시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오른쪽 도면을 보시면 어느 부위까지 보수를 할 것인가, 어떤 부위는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가 저희가 세부적으로, 왜냐하면 조정안을 제시를 하고 이 이후에 다시 이견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최종안,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수 자재는 기존 자재와 동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욕실, 침실, 다락방의 결로 및 곰팡이 발생 건입니다. 분쟁 내용은 단열 시공 미흡에 대한 하자 보수가 이제 주요 분쟁 내용이고요. 쟁점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열 시공 미흡에 대한 신청인과 사업 주체 간 하자 보수 범위 및 방법의 이견이 발생한 건이었습니다. 수분양자인 신청인은 단열 시공이 미흡함으로 하자 보수가 필요함을 주장을 하고 있고 사업 주체는 단열 공사 보수를 일부 실시하였으나 현장 확인 후에 미흡한 사항은 추가 보수가 있음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조사관이 사실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조사를 해보니 침실상 벽면에 곰팡이 발생이 확인이 되었고 침실상 천정에 결로수 발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 다락방 천정에 단열재 두께를 측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락방 콘센트함에 내부에 결로수가 발생을 하였는지를 확인해보고 욕실이 천장, 단열재, 시공 상태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에 대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위에 복합 단열재를 추가 시공을 하거나 우레탄 폼 충전 보수가 일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결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다락방 천정 단열재는 사용검사 도면 결과 두께가 110mm를 만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은 그거보다 부족한 64에서 67mm의 단열재가 시공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단열재 간 접합부에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틈에 대한 우레탄 폼 충전이 미흡한 것이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욕실 천정 단열재는 일부 파손된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음부 등에 역시 우레탄 폼 충전이 미흡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실 천장의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일부 누락되고 결로수가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보수하는 것으로 모두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용검사 도면에, 아까 사용검사 도면은 110mm의 단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용검사 도면에 준하여 천정 단열재, 그다음에 마감재를 재시공하고, 단열재 간의 접합부 틈새는 보수 후에 마감재를 재시공하는 것으로 분쟁 조정한 사례입니다. 예,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및 복도 천장 도배지 들뜸입니다. 분쟁 내용은 거실 및 복도 천장 도배지 들뜸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 발생 부위에 대한 하자 보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가 분쟁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견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사업주체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입니다. 하자 판정을 먼저 받은 것이죠. 하자 심사를 통해서 하자 판정을 받고 이 이후에 거실 및 복도 천정에 대해서 부분 보수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과 보수 방법, 그다음 보수 범위에 이견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 사업주체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입니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인 피신청인은 거실 및 복도 천장, 석고보드에 단차가 있고 이거는 부분적으로 보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실 및 복도 천장 전체에 대해서 도배를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수분양자인 피신청은 주장을 하고 있던 것이죠. 저희 위원회 조사관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거실 천장 도배지 들뜸이 확인이 되었고 복도 천정 도배지 들뜸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쟁점사항은 보수 범위를 그럼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쟁점사항인데 위원회 판단입니다. 거실 천정의 석고보드 이음 부위에 도배 들뜸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최초에 주장한 것은 들뜸이 2개소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희 위원회 조사관이 확인을 해보니 피신청인 주장대로 거실 및 복도 5개소의 들뜸 및 단차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활도를 측정을 해보니 해당 부위 평활도가 0.3도 정도 단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요철 부위, 표기된 요철 부위 2개소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보수의 방법으로 보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피신청인은 복도 부분이 아닌 거실 부분까지 단차가 있기 때문에 이는 부분 보수의 방법으로는 이색이나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거실 우물 천정을 제외하더라도 거실과 복도 전체에 대한 도배 재시공, 그 다음에 단차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이것은 피신청인 입장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양 당사자가 보수 실시에 합의를 했습니다. 석고보드 틈새 및 단차 부위에 대해서는 보강 처리를 하고 피신청인 주장대로 거실 우물 천장을 제외한 거실, 그 다음에 복도 천장에 대해서 도배를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분쟁 조정을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건을 한 건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욕실의 수격 현상 발생입니다. 분쟁 내용은 욕실 수격 현상 발생에 대한 하자 보수 처리가 미흡하여 신청인이 신청한 건입니다. 수분양자인 신청인은 욕실의 수격 현상 발생에 대해서 하자 보수가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견적받은 업체에서 보수 공사를 직접 실시를 하겠다는 것이죠. 피신청인은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보수 비용을 피신청인한테 받아서 신청인이 직접 보수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사업 주체인 피신청인은 추가적인 시공은 불필요하지만 신청인이 요청한다고 하면 추가 조치할 의사는 있다. 그리고 보수공사는 보수공사의 의무가 있는 피신청인이 직접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저희 위원회 조사관이 사실조사한 결과 공용욕실 전경 보고
그다음에 유수 검사 장치실에 수격 방지기가 3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은 하자 보수 처리가 미흡하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보수 처리로 수격 방지기가 추가로 3개 정도는 설치되어 있었고 현장 실사 결과 특이한 시공상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수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이 제안하는 보수 방법으로 보수할 의사가 있음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가 최종 합의한 보수 방법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가 보수 실시에 합의를 하였고요. 보수 방법은 신청인이 제안한 수격 방지기 설치, 버퍼 탱크 설치, 배관 고정의 방법으로 보수를 하고 기본적으로 보수 주체는 피신청인이 보수하는 것으로 분쟁 조정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공용부위 하자에 대한 분쟁 조정 사례인데요. 단지 보도 블록 곰팡이 발생건입니다. 공용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사진에 보시면 보도 블록 그 표면에 곰팡이 발생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곰팡이 발생이 되면 크게 이제 3가지 문제가 있겠죠. 미관상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위생상, 곰팡이 발생하다 보니까 위생상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단지 이미지 실추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조사를 해보니 곰팡이 성분은 식품의 변폐균과 식물의 흑반 병균이고 환경상 요인을 다른 인근 8개 단지 보도블록을 조사해보니 인근 단지 같은 경우는 곰팡이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발생 원인은 정확한 판단이 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신청인, 수분양자인 신청인은 보도블록 전체를 교체를 원하였고 사업주체인 피신청인은 곰팡이가 오염된 보도블록은 세척 및 항균 처리로 보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시멘트 고압 블록은 점토 블록 교체로 부분 교체를 하고 그 외에는 고압수로 세척하고 항균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안을 해드렸고 이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을 하여 보수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 분쟁 조정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하자 보수와 더불어 하자 보수로 입은 피해, 거주비가 될 수도 있고요, 호텔 이용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재반 비용 지급까지 한 사례에 대해서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는 세탁실 배관 누수로 인한 거주가 불가했던 사건입니다. 분쟁 내용은 세탁실 배관 누수로 인해서 보수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보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가 분쟁 내용이었고 주요 쟁점 사항은 세탁실 누수로 인한 보수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건이었습니다. 입주자인 신청인은 세탁실 배수관 누수로 인한 벽체 및 바닥 해체로 인해서 거주가 불가하므로 이는 하자 보수와 더불어서 손해배상 비용까지 지급이 필요함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 주체는 보수는 피해를 입었으니 당연히 해야 되지만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이견이 커서 수용이 불가하다고 주장을 하던 거였죠. 그렇다면 하자로 인해 발생한 보수와 손해배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사를 해보니 세탁실과 접한 배관 덕트 내 배수관 누수로 인해 침실과 거실 일부가 침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침실 부위에 벽체 및 바닥 마감재, 그 다음에 바닥 차음재가 제거된 상태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다 보면 침실이 마감재 해체 상태를 확인을 하였고 거실 마감재 역시 해체된 상태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도면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단위세대 침수 현황. 이렇게 음영이 들어간 것이 그 부분에 이제 침수가 됐던 것이고요. 침수가 되다 보니까 벽체에도 일부 마감재로 침수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감재 해체의 구간을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양 당사자가 위원회를 통해서 보수와 함께 비용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벽체 마감 손상 부위에 대해서는 철거 부위 및 곰팡이 발생 부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하였고, 바닥 마감 손상 부위에 대해서도 철거 부위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어느 범위까지 보수를 할 것이냐,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이냐, 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침수 부위 벽체에 대해서는 해당 구간,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에 대해서 보수를 해라. 보수 범위를 이제 규정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라. 그 다음에 바닥 마감재에 대해서는 이 범위 내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하자 보수 범위 및 방법을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이 해결이 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비용에 대해서는 보수기간 동안 거주 불가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비, 교통비, 관리비, 청소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비용 지급이 타당한 것으로 조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런 하자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됐다라고 이제 신청인님은 주장을 하였는데,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자 보수가 가능한 이상 하자 보수를 이행을 하면 그것이 이제 치유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락분을 손해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님은 역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 위원회에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비용은 거주비나 교통비 이런 재반 비용에 대한 거를 손해배상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하자 보수 범위는 벽체 및 바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수 범위를 지정을 해줘서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지급이 되도록 분쟁 조정을 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비용 지급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하자의 정도에 비해서 보수 비용이 너무 과다하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으로 분쟁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탁실 창호 변경 시공입니다. 분쟁 내용은 세탁실 창호를 사용검사 도면과 달리 단창으로, 사용검사 도면은 이중창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은 단창으로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재시공할 것이냐 아니면 손해배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쟁점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세탁실 창호 변경 시공에 해당이 되므로, 그리고 이미 하자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재시공 비용을 지급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세탁실 벽 두께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재시공은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시공할 것이냐, 손해배상 비용으로 지급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쟁점 사항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신청인은 창호 재시공 비용을 청구를 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창호 재시공은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자 판정 기준 제87조를 보면 시설물에 발생한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하자 보수를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교환가치 차액을 산정을 하고, 교환가치 차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공 비용 차액으로 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거에 따라서 사용검사 도면과 같이 이중 창호로 교체 보수할 경우 창호가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고 실제로 보수가 좀 어려운 것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중 창호 교체 시 보수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 것을 감안을 하였습니다. 사용검사 도면은 이중 창호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창호는 단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중대하자로 보기가 어렵고 보수에도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해당 창호에 대해서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 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이중창으로 시공하였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자 있게 시공했을 때는 단창으로 시공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공비 차액, 즉 이중창 시공 비용에서 단창 시공 비용을 감하는 것으로 비용으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조정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관 중문에 발생한 하자입니다. 현관 중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손해배상 비용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가 이제 주요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이 건은 이제 사업주체가 신청을 한 건이었습니다. 이미 하자 판정을 받은 건이었고, 그래서 하자 판정에 따라서 중문을 부분 보수의 방법으로 보수할 예정이었으나 피신청인이 중문 재설치와 함께 숙박비 등의 손해배상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이제 분쟁 조정을 사업주체가 신청을 한 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하자 판정, 보통 이제 저희가 하자 판정이 되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자 보수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60일 기한마저 이제 도관 상황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중문 재설치와 함께 손해배상 비용 지급이 필요함을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하자 판정 받았을 때 사실조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친 경우에 문짝이 일부 이제 기울어짐이 확인이 되었고, 하부 레일도 일부 기울어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닫음 시에 하부 레일 긁힘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보수 범위, 그 다음에 손해배상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주요 쟁점 사항이었고, 위원회 판단입니다. 중문 문짝이 개폐가 불량하고 문짝이 일부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문짝 사이 틈새가 발생을 하고 하부 레일 긁힘 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그리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 보수 범위 및 방법,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중문 중에서 하부 레일에 대해서만 재시공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피신청인은 하부 레일로는 보수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문 전체 재설치와 함께 이에 따라 수반되는 숙박비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 지급을 주장함에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양 당사자 의견을 최종 수렴을 하였습니다. 최종 수렴을 해서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지급으로 결정을 한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중문의 하부 레일, 기존의 하부 레일을 통프레임 레일로 교체할 것을 제안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그것으로는 하자 보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문 전체를 재설치하고 그에 따른 재반 비용, 손해배상 비용까지 신청인이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양 당사자가 비용 지급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중문이 옵션 사항이었죠. 그래서 옵션 비용을 환불해주고, 그 다음에 옵션 비용을 이 중문을 철거할 때, 그 다음에 철거 비용,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재방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 양 당사자가 모두 이제 비용 지급에 합의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이제 네 번째 사례인데요.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한 이제 지급건입니다. 보통 이제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 의무가 있죠. 근데 시공사가 폐업이나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자 보수가 불가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자 보수 보증서를 발급한 발급관에 대해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돈을 받아서 신청인이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1동, 102동 이제 각종 균열이나 누수, 철근 누출 이런 결함 등이 발생을 해서 시공사가 파산을 했으니, 그러면 보증사를 상대로 이제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받은 금액으로 신청인이 직접 하자 보수를 하겠다는 것이죠. 신청인은 이 사건에 대한 하자 보수 비용으로 하자 보수 보증금 얼마를 지급하라는 조정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이죠. 보증기관인 사업주체는 우리위원회 분쟁 조정 결과를 검토한 후에 당사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한 분쟁 조정 사건은 신청인이 제출한 하자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실제적으로 우리 단지에 하자가 얼마만큼 있고 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라는 근거 자료를 위원회에 기본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역서 형식의 그다음에 일의대가 세부적으로 그 형식을 갖춘 하자 조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위원회에서 그걸 근거로 실제 현장을 가서 이게 현장 여건에 100% 반영된 보고서인지를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 사건은 반드시 하자 조사 보고서를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 판정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에 따른 타당한 하자 보수 금액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제 세부 사건이 여러 건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세부 사건이 있을 것인데 일예로 들면 세부 사건 순번 1번 보면 1번, 7번 옥상의 101동, 102동 옥탑 균열 및 누수, 철근 노출 다수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청인이 제출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검토한 금액이 있을 것이고 위원회 조사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건별로 그 보수 범위, 그 다음에 보수 금액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수 비용을 검토를 하고 타당한 보수 비용을 검토를 해서 직접비, 간접비,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그래서 이제 기초금액을 산정을 하겠죠. 네. 그런데 이 하자 조사 및 보수 비용 산정은 저희 하자 판정 기준에도 모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85조 하자 보수 비용의 구성을 보면 보수 비용은 직접비, 간접비, 부가가치세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6조 하자 보수 비용 산출 기준 등에 보면 85조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 분쟁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는 시중의 물가 정보지, 그 다음에 노임 같은 경우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 노임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자 보수 비용을 산정할 때의 단가 및 원가의 계산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 조정을 신청한 시점의 원가 단가입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을 내가 22년 9월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 단가 역시 22년 9월 시점의 단가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자 심사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분쟁 조정을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하자 심사 신청한 시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을 바로 신청했다고 하면 그 분쟁 조정을 신청한 시점, 그 다음에 하자 심사를 거치고 다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하면 하자 심사를 신청한 시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을 합니다. 원가 계산을 위한 재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공사 원가 계산 재비율 적용 기준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원가 계산 재비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한 시점에 원가 계산 재비율을 반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원가 계산을 태워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교체나 하자 보수가 되지 않고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 경우에는 재시공, 재설치 하는 것으로 하자 보수 비용을 이제 산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자 보수 담보 책임자인 경과한 이후에는 자연 노후와 입주자 과실로 확대된 하자 비율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 보수 보증금 같은 경우는 다음 각
배포의 하자 확대 등에 상당한 비율을 공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뭐 자연 노후화, 그다음에 유지관리 부실, 그다음에 하자담보체인 기간, 경과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기초금액이 산정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금액에 자연 노후화 이런 것들을 비율을 고려해서 일부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보수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느냐? 균열폭 0.3mm 이상 균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입식 공법으로 보수 비용을 산출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따른 0.3mm 미만의 균열은 표면 처리 공법으로 보수 비용을 산출하라. 그 다음 외벽, 층간 이음 부위에 발생한 균열폭 0.3mm 이상의 균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정식 공법으로 보수 비용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죠. 균열폭과 관계없이 관통균열, 벽체에 벽체를 관통한 예를 들면 그런 균열인데 그런 경우에는 주입식 공법으로 보수 비용을 산출을 하고 미세균열이나 망상균열은 뿌리는 도포식 공법으로 보수 비용을 산정하라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비구조부의 0.3mm 이상 균열은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를 하고 미장 부위의 균열은 표면 처리, 도장 부위의 균열은 도포식 공법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부위, 이제 그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 사건은 세부 사건이 적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그 하자 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세부 사건이 너무 많은 경우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표본 조사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대표 부위를 표본 조사하여서 우리 위원회 분쟁 조정 반영하기로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했던 건이죠. 그래서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검토된 하자 보수 범위와 하자 보수 단가를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균열 중에 유지관리 상태, 그 다음에 자연 노화 현상으로 발생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산정된 금액에서 일부 이제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일부 이제 공제를 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신청인 하자 보수 보증 발급기관이죠. 발급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일금 얼마를 지급하도록 분쟁 조정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앞에서 하자 판정 기준에서 보수 비용 산출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자 보수 보증금 사건 같은 경우는 신청인이 얼마나 준비를 저희 판정 기준에 따라서 준비를 잘해주고 사실에 입각한 하자 보수 세부 사건을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사건이 빨리 해결되느냐, 이게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품결 보정 단계를 거치고 사실조사 관계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신청인이 보다 빨리 처리를 받고 싶다면 하자조사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역이라던가 사실에 입각한 세부 사건들을 조사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처리가 보다 빨리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각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위원회 사건이 접수가 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각하된 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 판정 기준 제127조 하자담보체인 기간 경과 사건입니다. 그걸 살펴보면 하자담보체인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은 심리하지 아니한다. 기본적으로 하자담보체인 기간 내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권리 행사시기 때문에 담보체인 기간 지나고 청구를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사건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체인 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사건이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보체인 기간 내에 신청되면 위원회를 통해 사건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담보체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했을 경우에는 사건이 각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54조 조정 등의 각하를 보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등의 사건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신청을 각하하고 저희 위원회 조정 등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각하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제 소송할 계획이어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 하자 보수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사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각하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 조정 등의 처리 기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잡도록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흠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 등의 신청을 각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님이 이제 저희 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청인님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하거나 그리고 세부 사건을 구체적으로 건별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마루 전체 분량 이렇게 포괄적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사건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청인님에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이 세부 내역은 보완이 필요하니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흥결보정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흥결보정 과정은 2회까지입니다. 그래서 2회 이후에도 신청인이 흥결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이내에 흥결보정 완료하시면 당연히 사건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2회에 걸쳐서라도 걸친 이후에도 흥결보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각하될 수 있다. 따라서 요건을 맞춰서 신청을 해주셔야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결정으로 조정 등의 신청을 각하한다. 앞서 말씀드린 신청 요건에 흠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위원회에서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분쟁인 경우,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예외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보수 범위 등에 대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는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하자 심사는 하자인지 아닌지 하자 여부를 판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신청인님과 보수 범위 및 방법에 이견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과거의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사업 주체 등이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중에서 사업 주체 등이 시설 등에 대한 하자의 존재를 부인하여 하자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쟁 조정을 진행을 하고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입주자인 신청인은 조정안을 수락을 했어요. 근데 사업 주체는 조정안을 거부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인님은 하자 심사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는 그 두 가지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위원회에서 하자 심사나 분쟁 조정을 거쳤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하할 수도 있고 거친 사건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사건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상으로 총 분쟁 조정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자 보수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자 보수와 함께 비용 지급 사례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비용 지급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건을 신청하거나 그다음에 분쟁 조정을 진행을 할 때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기본적으로 분쟁 조정은 재판을 하기 전에 양 당사자 간의 상호 간의 양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은 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조정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서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치고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을 하되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야 원활하게 그다음에 합리적인 분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분쟁 조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